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요즘 뉴스에 칼 아이칸, 빌 에크만 이런 이름들 심심찮게 들려오죠. 우리나라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아니, 회사는 당연히 주주 것이니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주가 상승만 노리고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네, 정말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서는 이 주주 행동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디서 시작돼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채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되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주 행동주의, 쉐어홀더 액티비즘,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요 경영 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에요. 목소리를 낸다. 네,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거나 때로는 좀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하, 목표는 결국 하나겠네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내 주식 가치도 끌어올리겠다. 단순히 배당금이나 받으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주주들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 그러니까 유형이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좀 거칠고 공격적인 약탈적 공격형입니다. 약간 옛날 영화에 등장하는 기업 사냥꾼, 코퍼레이트 레이더 같은 느낌이죠. 기업 사냥꾼이요? 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회사를 막 뒤흔들기도 하고 그래요. 좀 무섭네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책임 투자형, 경영감시형이에요. 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연기금이나 아니면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역할을 맡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네, 이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요.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우리 수익도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으로요. 그래서 기업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의사결정 방식이나 투명성 같은 부분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약간 쓴소리도 하지만 결국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그 비유가 재밌네요. 큰형님 같은 느낌.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분야죠. 네, 바로 ESG 행동주의입니다. ESG는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네. 단순히 그러니까 재무적인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원이나 지역사회 같은 이런 사회적 책임은 다하는지, 또 경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주주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주로 이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주주 행동주의가 왜 최근 들어 더 주목받게 된 걸까요?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크게 2가지 구조적인 배경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요? 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헤지펀드는 아시다시피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일종이죠. 네. 근데 이제 헤지펀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HFR이라는 회사의 자료를 보면요. 행동주의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가 굴리는 총 자산 규모, 이걸 AUM, Assets Under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3년 말에는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였는데 10년도 안 된 2012년 말에는 650억 달러, 약 85조 원으로 5배 이상 불어났어요. 5배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강한 자금력을 갖게 되니까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죠. 아, 돈이 몰리니까 목소리도 커진다.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배경은 뭔가요? 두 번째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할 만한 타겟, 그러니까 목표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타겟 기업이요? 네, 예를 들어 뭐 한때는 잘 나갔지만 성장이 좀 정체된 기업, 혹은 실제 능력에 비해 주가가 좀 낮게 평가받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랄까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거론되는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에 관심을 끌기 쉽죠. 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또 기술 기업처럼 혁신이 중요한데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금만 너무 쌓아두는 경우도 좋은 타겟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금력과 마땅한 타겟의 존재,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행동주의가 활발해진 거군요. 그럼 이 주주행동주의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나요? 네, 맞습니다. 크게 3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세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야말로 기업 사냥꾼의 시대였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칼 라이칸이나 커크 코코리언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죠. 이분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나요? 좀 공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공격적이었죠. 이들은 주로 적대적 M&A 전문가들이었어요. M&A는 뭐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잖아요. 네. 즉, 해당 기업 경영진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해서 경영권을 빼앗거나 아니면 회사 자산을 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노렸습니다. 우와, 진짜 사냥꾼이네요. 네, 이때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크본드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를 많이 활용했어요. 정크본드는 신용 등급이 낮아서 위험은 커지만 대신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아, 고위험 고수익 채권. 맞습니다. 예를 들어 KKR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가 1989년에 RJR 나비스코라는 담배 및 식품 회사를 인수할 때 무려 60억 달러 규모의 정크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죠. 60억 달러요? 네. 또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 매수, LBO 기법도 이 시기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와, 정말 무섭고 공격적인 방식이었네요. 당연히 뭐 부작용도 있었겠죠? 그럼요. 이런 무리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이 싼 값의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포이즌필, 우리말로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 아, 독소조항 들어봤어요. 네. 또 M&A로 경영진이 물러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황금 낙하산, 골든 패러슛 같은 다양한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1세대 기업 사냥꾼들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죠. 아, 1세대 방식에 대한 반성과 우려 속에서 이제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2세대 주주 행동주의, 즉 기관 투자자 중심의 책임 투자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주역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라고 하죠. 이런 규모가 큰 연기금들이었어요. 아, 연기금들이 나섰다니 1세대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전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월스트리트 룰이라는 걸 따랐어요. 이건 뭐냐면 투자한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주식을 팔고 떠나버리는 좀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아, 팔고 나간다. 네. 그런데 캘퍼스 같은 대형 연기금들은 아니 우리가 투자한 돈을 지키고 장기적인 수익을 내려면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팔고 도망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오, 굉장히 중요한 변화네요. 혹시 뭐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캘퍼스는 1986년부터 이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1988년에는 미국 노동부가 연기금이 투자한 회사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수탁자로서의 충실 의무, 피두셔리 BT, 즉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어요. 아, 법적으로도 의무가 된 거군요. 그렇죠. 마침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자금이 연기금으로 대규모로 흘러 들어오면서 연기금들의 자금력과 영향력이 커진 것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고요. 그럼 1, 2세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주주 행동주의는 3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세대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주류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헤지펀드 산업의 급성장과 딱 맞물리면서 주주 행동주의가 하나의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거죠. 3세대 행동주의는 1, 2세대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1세대처럼 무조건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해요. 아, 좀 더 분석적으로. 네.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지만 과거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나요? 예를 들면? 고요. 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으니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에게 돌려달라 또는 경영 성과가 부진한 이사회 멤버를 교체하라 이런 요구도 흔합니다. 아, 실제로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2023년에 미국의 통신 인프라 회사인 크라운캐슬의 무선 통신탑 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고요. 또 다른 펀드인 밸류액트 캐피털은 일본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모회사인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편의점 사업 분할을 압박하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전술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방식부터 매우 공격적인 방식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요. 가장 조용한 방식은 경영진과 비공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주주 관여 활동입니다. 일단 대화로 시작하는군요. 근데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수위를 높이죠.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 회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경영진을 압박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안 되면요? 정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최후의 수단으로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 또는 아예 법적 다툼인 소송까지 불사하기도 합니다. 위임장 대결이요? 네, 위임장 대결은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즉 투표권을 넘겨달라고 설득해서 내 편을 모으는 건데 이게 정말 치열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얼마나 드는데요? 2021년에 미국의 거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임장 개결에 쓴 돈이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1,300억 원이요.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무엇인지, 그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1세대 기업 사냥꾼 시대, 2세대 기관 투자자 시대를 거쳐 오늘날 3세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주류로 자리 잡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조용한 대화부터 정말 치열한 위임장 대결과 소송까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이야기, 한국의 주주 행동주의 현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기업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1998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부터예요. 이 법으로 외국인의 적대적 M&A 제한이 풀렸거든요. 아, 그때부터 가능해졌군요. 네,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몇몇 외국계 펀드의 시도가 있었고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2004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TCI라는 펀드가 당시 공기업에서 막 민영화된 KTNG를 상대로 자사주 소각이나 경영진 교체 같은 요구를 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죠. 아, 외국계 펀드가 먼저 문을 열었군요. 그럼 국내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활발해진 계기도 있었나요? 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8년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요? 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일종의 책임 투자 원칙인데요. 아,
국민연금 같은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가 이걸 도입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이제 따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하기 좋은 어떤 토양이 마련된 거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 이후로? 네, 아주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인 인사이티아라는 곳의 자료에 따르면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된 한국 기업 수가 2017년에는 3곳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무려 77곳으로 급증했어요. 3곳에서 77곳이요. 와, 불과 5, 6년 만에 거의 25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네, 정말 폭발적인 증가죠. 정말 대단하네요. 국내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KCGI, 일명 강성부 펀드죠. 아, 네네. 2018년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면서 세간의 주목을 아주 크게 받았어요. 국내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대기업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면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비록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2023년에 약 3천억 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와, 수익은 상당했네요. 외국계 펀드의 공세도 여전히 거세죠?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 캠페인으로 우리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이름이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펠리서 캐피털이라는 영국계 펀드가 LG화학경영진과 접촉해서 배터리 사업부인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별도로 상장시키는 과정, 이걸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논란이 많았죠. 이때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KCGI 이후에 새로운 토종 펀드들도 많이 등장했죠. 맞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나 트러스톤 자산운용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KCGI처럼 지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대개 한 1, 2, 3%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활동하는데요. 아,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군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경영권을 위협하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서 회사 변화를 이끌어내는 약간 더 협력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한국에서의 주주 행동주의가 풀어야 할 숙제나 한계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적됩니다. 첫째는 역시 돈, 즉 자금력의 한계입니다. 특히 후발주자들의 경우 지분율이 1, 2, 3% 정도로 낮다 보니까 기업 측의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렇죠. 둘째는 국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공적인 성격 때문에 특정 기업과의 분쟁에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있나요? 네, 그게 세 번째 한계점으로 꼽히는데요. 법 제도적 미비점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오랫동안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일반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는 좀 소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허점들이 행동주의 펀드에게는 우리가 나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활동할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법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아주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 논의인데요. 이게 앞으로 한국 주주행동주의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핵심은 회사 임원, 그러니까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충실의 의무의 대상을 현재 회사의 이익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으로 확대하자는 거예요. 지금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아, 주주 전체로 바뀐다. 이게 만약 법으로 명확해지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 조달이라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법이 개정되면 이런 결정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 등이 이거 이사의 충실의 의무 위반이다,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아,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행동주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주행동주의, 과연 기업에게 약일까요? 독일까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주주행동주의를 시장의 파수꾼으로 봅니다. 바수군요? 네, 비효율적이거나 좀 불투명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기업이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특히 2세대에서 본 것처럼 연계금 등이 주도하는 책임 투자형 행동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은 어떤 점을 우려하나요? 부정적인 시각, 특히 기업 경영계에서는 아니 단기 이익만 노리는 약탈자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아, 당장 배당을 대폭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띄우라는 요구에 응하다 보면 정작 기업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R&D 투자나 설비 투자, 고용 확대 같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죠.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FCP라는 펀드가 KTNG를 상대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배당을 요구했다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또 그 KCGI가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분쟁에 참여했다가 다른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에 응해서 지분을 팔고 나간 사례는 결국 경영 개선이라는 명분은 뒤로 하고 단기 차익만 챙기고 떠난 먹튀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먹튀 논란이요? 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대응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장기 사업 전략이나 혁신에는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주주 행동주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 같은 것도 있나요? 좀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에서 2000년 이후 행동주의 캠페인을 겪은 미국의 상장기업 약 970곳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즉 캠페인이 성공한 이후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캠페인 성공 후 3년까지는 캠페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업 가치가 평균 1.4%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요, 혹시 다른 결과가? 네, 놀랍게도 4년 차부터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캠페인 성공 4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캠페인 이전보다 기업 가치가 평균 1.0%포인트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캠페인 성공 1년 뒤 재무지표를 보면 주주 환원 지표인 배당금은 평균 14.9%나 증가했지만 배당은 늘었군요. 네, 하지만 미래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 투자, 캐펙스, 캐피털 익스펜디처는 10.7% 감소했고 고용 규모 역시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투자랑 고용이 줄었네요. 네, 이러한 투자와 고용 위축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4년 누적 설비 투자 마이너스 8.4%, 고용 마이너스 5.6%, 결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펀드의 압박에 못 이겨서 미래에 투자할 돈을 당장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짝할 수 있어도 길게 보면 기업이 망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죠. 그럼 앞으로 주주행동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될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ESG 행동주의의 확산입니다. 단순히 재무적 이익 극대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ESG 중요하죠. 네, 이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ESG 관련 주주관여 활동이 성공했을 때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 성과 지표인 총자산 수익률 ROA, Return on Assets와 이익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 긍정적인 효과네요. 또 다른 흐름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행동주의 시장 자체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빅테크 기업이요? 네, 이들 기업은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때로는 좀 방만한 경영이나
주주가치 제고의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 행동주의 펀드에게는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스타보드 밸류 같은 펀드가 이런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상법 개정 같은 제도적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행동주의 활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먼저 행동주의가 활발해진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 때문에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선제적인 소통과 관여, 프로액티브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소통이요? 네, 행동주의 펀드를 무조건 아군으로 간주하고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제기를 좀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경영 개선 효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는 게 중요하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 튼튼한 펀더멘털 구축입니다. 단계적인 주가 부양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이 튼튼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는 ESG 경영 내재화입니다. ESG 행동주의의 부상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ESG 가치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오늘 주주 행동주의의 역사부터 최신 동향, 그리고 한독에서의 현황과 과제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게 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 있지만 자칫 단기이익 추구에 매몰돼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하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의 약진과 상법 개정 논의 등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혁신을 지속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건강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시장과 사회 전체에 주어진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